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게 맞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주제 재밌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집값 폭락인. 폭락. 그게 허실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예. 최근 4월 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첫 감소했다. 네.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한국 인구 제한 머지않았다. 2038년에 3천만 명 시대가 된다. 10년 후엔 인구 지진, 일하는 인구 315만 명이 사라진다. 걷잡을 수 없는 인구 절벽, 3개월 만에 1만 명 자연 감소. 인구 줄면 당연히 주택 수요 떨어지고 집값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네. 예.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감이 옵니다. 네. 이거 인구 줄면 결국 집값은 떨어진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집값 폭락.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이런 있었죠. 유튜브들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부동산 시한폭탄 될까? 그 주로 이 유튜브 중에 폭락론 계열들의 유튜버들이 그렇죠. 이제 이 논리를 많이 이용했죠.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실제로 보면 이미 인구가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더 늘어났어요. 네. 그렇게 돼서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한 10년, 20년부터 한국도 인구 감소 시대가 온다, 네. 고령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직면한 겁니다. 이미 온 거죠, 뭐. 네. 이게 2006년에 저가 낸 책입니다. 예.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시작했어요. 국토주택 정책. 근데 여기서 제가 그때 일본에 그때 연수를 가가지고 한 1년간 보면서 그렇죠. 예. 고령화로 인한 주택 수요 특파원 가시기 전이죠, 이거. 감소와 인구 감소가에 대한 공포가 부동산 시장에 불황을 초래한다. 이게 일본은 한참 유행이었고 저도 그걸 이제 한국에 소개를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2006년이면 이제 그 리만 사태 전이니까. 전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판교 분양하고 그렇죠. 이제 막 그냥 이제 부동산이 급격히 치솟을 때였죠. 예. 그때 약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웃었다기보다는 안 믿었죠, 그냥. 근데 고령화 경제 세태론과 집값 폭락, 그 노직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령화는 게 뭐냐?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게 15세에서 64세 인구에 감소하는 겁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15세에서 64세 가장 왕성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줍니다. 소비가 줍니다. 그다음에 납세자가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성장률 둔화하고 실질 소득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고령화라는 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노인 인구 증가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연금이 급증한 연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됩니다. 이게 인구가 감소함으로 해가지고 주택 수요 감소 이게 합쳐져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실질 소득 감소하고 주택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폭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완결된 논리 아닌가요? 상당히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빈틈이 없어 보이죠. 빈틈이 없어 그래서 보이는데. 아직도 여러 반론들이 많지만 한국에서도 인구 고령화 감소론이 결국 집값 폭락을 가져온다는 주장들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대충 지금 얘기 나오는 한국의 집값 폭락론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켰는데 드렸는데 도쿄대 명예교수죠. 니시무라 기억이 납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이어졌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도 고령화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일본은 2040년까지 주택 가격이 2010년에 비해서 46% 폭락할 거다. 한국, 중국도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되면 40~50%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일본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주장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합리화해야 되니까 그렇죠. 인구 결정론을 그 일본 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이제 다른 맨큐 교수 아시죠? 맨큐 세계적 학자죠. 그렇죠. 경제 맨큐의 경제학. 1989년에 베이비 붐의 은퇴와 주택 시장이라는 이 논문을 써냈습니다. 여기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87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주택 가격이 실질 가격이 연간 3%씩 하락할 거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연간 3.5%씩 올랐어요. 거꾸로 됐죠. 근데 왜 이 맨큐 같은 세계적 학자가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이민의 증가, 소득의 증가 이런 부분을 잘 반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저런 것들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령화 인구 감소론의 집값 폭락론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보면 생산 가능 인구들이 줄어들어도 집값은 오르더라.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
집값이 폭락했었는데 그렇죠. 그 반대인 나라 벨기에, 캐나다, 또 덴마크 있다. 예.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예. 보니까 일본하고는 다르더라. 그래서 고령화 인구 감소의 집값 폭락을 등치시키는 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으로 오류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인구 결정론인데 네. 그 이론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 예. 고령화 경제 지금도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구 이동이 없는 예. 한 개의 국가만 존재하는 폐쇄 경제를 전제로 한 이론입니다. 아, 이게 이제 폐쇄된 경제. 그렇죠. 일본 그러니까 같은 데도 하긴 폐쇄돼 있죠. 약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인구가 줄어들면 네. 대충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민을 통하든 난민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어떤 출산 장려 정책을 펴가지고 그걸 극복합니다. 아. 이게 대표적인 게 독일 인구를 보시죠. 예, 독일이요. 예, 예. 독일은 인구가 줄었다가 다시 느네요. 네, 그렇죠. 예, 예. 2005년에 8,253만 명을 정점으로 해갔다가 네. 8천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네. 이게 이유도 있고 인구 이동이 자유롭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그렇죠. 또 이민과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면서 8,400만 명까지 늘렸습니다. 독일이 또 대표적으로 난민이나 이런 예. 이민에 좀 그래서 자유로운- 지금 사실은 경제가 좋아진 것도 있고 예, 예. 또 그런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경제를 살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집값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네. 엄청 많이 올랐죠. 먼저 지금. 올라서 예. 베를린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고령화 침투는 일국 경제를 기반으로 했는데 보면 그러니까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의 어떤 폐쇄적 일본은 모델 또 이민도 뭐 잘 안 받아들이니까. 거의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네, 소개했지만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이제 캐나다의 말씀드렸는데- 집값의 연구 예, 상승의 그렇죠. 비율. 예. 캐나다 땅 무진장 넓습니다. 그렇죠. 미국보다 넓어요. 넓죠, 근데 예. 미국보다 평균 집값이 한 46%가 네, 높아요. 맞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조정도 거의 안 받았어요. 네, 예. 리만 계속 사건 때도 올랐죠. 예, 계속 오르는 거예요. 우상향, 그야말로 우상향. 그러니까 이미 캐나다도 고령화된 사회인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민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문제를 보면 네. 고령화 인구 감소 경계 침체로는 일본적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우리가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이민 문제를 터부시하는 그렇죠. 폐쇄적 네, 문화. 다뤘지만, 근데 네. 일본에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이제 침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게 2011년에 일본에서 아주 히트를 친 책인데 예. 이츠키 히로유키가 예. 하산의 사상. 하산의 사상. 예. 꼭 산을 꼭 올라만 갈 수 있느냐? 예. 산 꼭대기 갔으면 내려와야 된다. 뭐냐면 등산도 경제라는 있지만 게 하산도 있다. 예. 예. 우리 경제 성장, 인구 증가 꼭 그것만 유지될 수 없다. 내려가는 게 행복하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게 인구 감소 사회가 희망이다. 그럼 집도 넓게 살고 빡빡한 출퇴근할 때 그 만원 버스 타고 다닐 필요도 없고 또 인구 줄어든다는 게 왜 나쁘냐? 아. 뭐 이런 얘기까지 약간 좀 뭔가 하지만 합리화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확대보다는 인구 감소를 선택한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다. 예. 예. 난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일본에서조차도 이게 안 맞는 게 예. 아베- 결국에는 이제 바뀐 거죠. 예. 아베노믹스 예. 아베 총리가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과잉 유동성 저금리 엔저 유도 정책해서 뭔가 막 세상을 활기를 넣으려고 그렇죠. 정책적 예. 활기를 넣으니까 집값도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아는 19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어떤 그런 거하고 또 다른 또 이렇게 활기 넘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이 그래서 뭐 일자리도 막 늘어나고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그렇죠. 집값도 이제 조금 뭐 지난번에 많이 봤지만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예. 이민은 이제 사실은 덜 받아들이지만 예. 체류 외국인들은 또 많이 받아들입니다. 예. 비즈니스라든지 뭐 예, 이런 많이. 이유로. 우리로 치면 기능 인력들, 예. 우리도 농촌이나든지 뭐 중소기업의 기능 인력들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민의 형태는 아니죠. 네. 기술 이민 뭐 이런 그렇죠. 이민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일본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한국은 무역 중심의 국가입니다. 네. 무역 의존도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그렇죠. 매우 높죠. 일본 몇 퍼센트냐? 28.1%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내수가 70%, 우린 내수 30%입니다. 그럼 자 인구 감소, 고령화, 내수가 줄어드는 그렇죠. 물론 내수가 줄어들면 타격을 받겠지만 그렇죠. 예. 우리의 경제는 절대적으로 수출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역 의존 외부 변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IMF라든지 리먼 쇼크 때 큰 외부 변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크게 휘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경제 구조상 고령화에 의한 어떤 타격을 받기 쉬운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인구 구조 내지는 경제 구조의 어떤 구조 그야말로 구조적 어떤 문제점, 취약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을 갖다 한국에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국으로 한번 들어와서 저 한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요. 한국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네, 거냐. 예. 네. 일본도 외국인 체류가 체류자가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미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 예. 사상 처음 엄청 많습니다. 돌파했다고 진짜. 합니다. 예.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에 육박하는데 2009년에서 2019년 사이에 13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0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그렇죠. 늘어났네요. 일본은 한 급속하게 늘었네요. 일본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민이나 이런 건 뭐 거의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안 받지만 체류 그러니까 예.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체류 외국인 네. 오랫동안 뭐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민의 견줄 만큼 이렇게 네. 오래 거주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하는 거죠. 지금보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높죠. 예, 예. 폐쇄적 정책을 쓰면은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안 되라고 막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주택 수요를 예. 내국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차피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살 집은 있어야 되는 있어야 거 되니까. 아닙니까? 예. 그 외국인이 체류 비중이 늘어나면 사실은 인구가 좀 감소하고 고령화되더라도 그걸 보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꼭 이민 확대 정책을 꼭 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 부동산 투자입니다. 예. 자, 이건 뭐 요 최근에도 많이 화제가 됐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 이제 많이 사고 있다. 그렇죠. 2016년에 2만 4천 건에서 2020년 상반기에 5만 4천 건으로 한 120% 급증했다. 예, 예. 서울에서만 하더라도 2016년 기준으로 4,377건이었던 중국인의 토지 보유가 2020년 상반기에 8,294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 중국인들이 사는 것도 있고 예. 이제 우리로 치면 조선족이 그렇죠. 이제 들어온 지 동포들이죠. 한국에 한 3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많이 사고 있죠, 해가지고 실제로. 예. 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섞여 있는데 아직은 뭐 중국인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의 주택 시장을 뭐 뒤흔들 만큼 예를 그건 들어서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나 하여간 중요한 건 추세인 것 같습니다. 추세가, 그러니까 예. 추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뭐 역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하신 것처럼 늘어나겠죠. 뭐 정부가 뭐 정책을 바꿔가지고 야 이제부터 안 돼. 못 들어와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추세가 바뀌기는 어렵다.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 뭐냐면 중국인들이 이민을 선호하는 중국, 홍콩을 포함해서 꽤 많죠. 예. 예, 굉장히 좋은. 그래서 예. 캐나다, 뉴질랜드의 집값이란 건 뭐냐면 이민이 특히 중국 이민들이 늘어나면 집값이 더 폭등하고 예. 그 이민 쿼터를 좀 줄여버리면 집값이 예. 안정되는 그럽니다. 왜 그러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왜 이민을 받아들이냐? 그럼 고령화됐기 때문에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들의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술 인력도 없고 납세자도 없어지고 경제 그렇죠. 침체하니까 맞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민을 탁 해요. 그리고 중국 정치가 불안해지고 이러면 또 이민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지 하도 이제 집값이 이제 막 그 뜀박질하니까 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취득 금지, 캐나다 취득세 중과세 제도 도입했죠. 지금 좀 이제 뭐 워낙 이제 심각한 수준이니까 네, 이제 기존에 중국인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조선족.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수요가 많이 많을 있죠. 거고. 지금까지는. 근데 한국도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그러면 중국인들이 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만 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의 젊은이들은 또 한국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판타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둬야 부분이다. 된다. 고령화 세 번째 변수, 변수. 예.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 예. 우리 관광객이 2000년에 530만 명이었어요. 외국인 예. 관광객이. 근데 2010년에 880만 명. 그러니까 팬데믹 전 2019년에 1,75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어쨌든 리먼 쇼크 이후 우리 경제 살아나는데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 부동산의 어떤 특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늘어나면. 그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이 2010년에 예. 860만 명이었어요. 네. 근데 2019년에 3,1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저게 세 이제 배, 결국 네 배, 아베 이제 집권 이후에 이제 달라진 집권 거죠. 이후, 예. 예. 그 당시에 보면 2010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예. 센카쿠 일본하고 중국하고 영토 분쟁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관광객이 줄었다가 이제 늘어났는데 이때 한국이 중국 특수를 좀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일 자, 중요한 이제 네 번째 변수가 변수인데 예. 통일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픽이 예, 이건 무슨 그래프죠? 이거는 독일이네요. 독일입니다. 독일의 주택가격 지수 예. 추입니다. 독일이 보면은 예.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통일됐죠. 90년. 요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급등했는데 그 전에는 마이너스였네요. 그죠? 예, 그렇죠. 마이너스이다가 급등했죠. 예, 그러면서 급등하- 뭐냐면 예. 통독부의 부동산 투기 붐이 불었어요. 예. 왜냐면 동독에 살던 분들이 다 이제 서독으로 이제, 왔으니까 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뭐 제가 본 뭐 저 잡지 같은데 보니까
치과 의사들도 예. 뭐 부동산 업자로 변신하더라. 그게 아, 훨씬 더 수익이 좋으니까 뭐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나게 집들을 지어댔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래서 과잉 공급돼 가지고 나중에 아 그래서 이제 또 경기 침체도 되고 뭐 이러면서 하락을 했어요. 예. 우리도 아마 통일이 되면 예. 아무리 뭐 고령하고 뭘 하더라도 북한에서 사람들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예, 남북 간은 그리고 워낙에 또 격차도 심한데다가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북한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수요 부음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을 일어나겠죠. 거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일본하고 혹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이 예. 독일도 장기 침체하다가 부동산이 뭐 이러다가 어쨌든 그때 부동산 독일 사람들은 투기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투기 붐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반도 국가라고 하지만 섬이나 예, 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의 북쪽을 북한이 맡고 있고 중국이 맡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사실 대립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립 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좀 저개발 국가에서 계속 그렇죠. 밀려들죠. 이제. 밀려드는 거예요. 예, 그게 예. 뭐 미국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뭐 프레이트 뭐 이쪽에 중남미 들어오듯이. 그렇죠. 사실은 일본의 어떤 이 고령화로는 섬나라 특유의 어떤 뭐라 그럴까 불법 유민이 사실상 될 수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뭐 헤엄쳐서 올 수도 없는 거고 태평양이라는 게 워낙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고령화 인구 감소 부동산 폭락론의 대표적인 어떤 변수가 이제 통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겠네요. 정책입니다. 정책이네요. 정책. 자, 정책. EU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이제 허용해가지고 경제 공동체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고령화 인구 감소는 아무 무의미해져 버려요. 예. 근데 우리도 지금 뭐 FTA를 하고 있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뭐 CPTP 많죠. 예, 뭐, 예. 뭐 해가지고 예. 지금 유럽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이게 좀 사실은 동북아 3국만 하더라도 이런 논의들이 있지만 쉽지는 예, 않지만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는 못 하죠, 지금 사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보면 10년 내에 또 어떤 다른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 통합의 움직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점점 예. 이제 국경의 장벽들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그다음에 이민 확대 정책. 예. 결국 일본도 안 하다가 문을 개방해서 기능 인력들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민의 벽들을 낮췄어요. 결국 우리도 뭐냐면 우리 하기 싫죠. 하지만 인구가 정말 감소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되면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걸 극복 못하면 예. 결국 방법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그렇죠. 몰릴 수도 있습니다. 뭐 노동할 인구가 없는데 뭐 네. 계속 고령화된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경제 성장이 어쨌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적 변수도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노력의 결과물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고령화 인구 감소론이 집값 폭락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 그냥 그렇죠. 일본식으로 예. 단순하게 보면 그렇죠. 꼭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폐쇄 경제, 일국 경제에서는 뭐 분명히 맞는 말이다. 맞는 틀릴 말이다. 수가 없다. 틀릴 수 그거는 100% 맞는 말이죠. 딱 폐쇄된 경제에서 딱 인구가 인구가 정해져 있다. 계속 주는데 주는데 그걸 집값이 어떻게 오를 합니까?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재속 줄고 그다음에 예. 노인 복집이 늘어나고 경제 망가지죠. 예. 소득 줄고 그러면 뭐. 근데 예. 아까 얘기 봤지만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변수도 있고 그렇죠. 외국인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계속 또 들어오고 기능 그다음에 인력들 들어오고 이민을 받아들일 들어오고. 거냐 예. 아니, 이민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기능 인력을 받아들이고 예. 체류 외국인을 늘리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극복 가능한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한국에서 그러면 고령화 저출산이 집값을 폭락시킬 것이냐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결국 이제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근데 이런 예.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계속 폭등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 부분은 진짜 좀 많이 뭐 아셔야 될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럼 집값은 더 오를 거다? 아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다만 이런 변수가 있다라는 걸 한번 짚어보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분명히 뭐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건 인구 감소 있고 집값 하락이야. 네.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야라는 걸 모든 거에서 네. 보여줬다. 물론 이제 그게 다른 어떤 경제적 변수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네, 있지만 하여간 이걸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보자면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하여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